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인기 패널들로만 저희가 모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매우 궁금해하면서 왜 이분 안 모십니까? 라고 했던 분이 바로 김상욱 의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러실까? 전 사실은 광복절 행사할 때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본 이후로는 예, 지금 벌써 몇 달이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벌써 몇 달 지나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또 장영진 TV의 장영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요즘 행복한 얼굴이 그냥 미소가 그냥. 아니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네. 그 유튜브 조회수도 안 나오고요. 그런데 그래도 윤석열 시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우리 4명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김지호 아닙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왜? 이번에 네. 검사들이 막 항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4, 5개월 동안 이 정도 인적 청산으로는 안 된다. 지금 한 50명 그만뒀는데 150명 더 나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한 그 정도 숫자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 프로스의 글과 댓글을 단 사람들이 한 49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 100명 더 남았구나. 그 사람들만 정리되면 대한민국이 조용해지겠구나. 사법 카르텔이 완벽하게 파괴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요즘 검사들 모자른데요. 특검으로 많이 차출되어 있고 그렇게 또 나간다고 그러고 그냥 일 안 하고 샥 옷 벗겠다고 한 사람들, 이미 찍힌 사람들, 혹은 이제 자기네 스스로가 발등을 찍은 사람들 다 모여 있어서 이 사람들 쫙 나오고 나면 실제 일할 사람이 모자르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고위직 한 분이 나가시면은 네. 같은 인건비로 하위직 검사 3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들의 숫자를 늘려주면 그 말이 맞지. 근데 안 늘려주면서 아니 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늘려줘요. 이분들 다 나가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좀 늘려주세요. 경기도 안 좋은데. 네, 그리고 판사님도 좀 늘려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변호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당사자 열심히 일할 때 막 열심히 봐주시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아니, 그럼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지호를 밀어야 된다. 성남 김지호, 상남자 김지호를 성남에 콱 박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네. 근데 뭐 별로 여기 영친이 아니구나. 우리 스펙스 구독자 혹은 동접하시는 분들은 호응은 별로 없네요. 장영진 기자님 애청자요 이런 거밖에 없네요. 제가 좀 풀었습니다. 네, 이건 농담이고요. 사실은 저 김지호 대변인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번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김지호 대변인이 대변인 되고 난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정말 대변인들의 활동이 가열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사형 선고 나왔습니다. 녹취록에 이것까지 나왔다. 지금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민주당의 검찰 조작 대응 특위가 오늘 대장동 사건의 조작 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에 조작 기소 의혹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이 지금 대장동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게 네. 정영학 회계사의 그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녹취록이 굉장히 증거로 회자가 되면서 많은 결정적인 그런 물증으로 사용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검찰이 임의로 끼워 넣었다. 진짜? 거기 예를 들면은 김용원을 지칭하는 용의가 뭐 이런 걸 끼워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위례 신도시인데 어르신들이라고 또 끼워 넣고. 오. 그리고 뭐 실장님이란 말이 없는데 정진상 실장을 은유하듯이 뭐라고 하다 실장님은 또 녹취록을 끼워놓은 거예요. 야, 이거는 완전히 이제 녹취록을 조작을 했어요. 그러네. 검사들이. 사실 맨 처음 이게 대장동 그분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 대장동 그분 뒤져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없어. 예. 안 나와. 없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윗 어르신
위더르신이라고 돼 있는데 그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도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위례신도시였다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오늘 이 정영학 그 피고인이죠. 정영학 네, 피고인 네. 측 변호인이 이걸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 검찰 조작 대응 특위에서 발표한 거는 유동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보면은 네. 세 차례, 네 차례, 보니까 뭐 구분하는 사람에 따라서 5차에 걸쳐서 바뀐다는 분도 계시고 3차에 걸쳐서 바뀐다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유동규 진술이 좀 바뀝니다. 2022년 10월을 전후해서 쭉 바뀌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그 부원장의 그 자택에 가가지고 뭐 돈을 줬다. 뭐 비닐봉지에 줬다, 뭐 쇼핑백에 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뭐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등 어쨌다는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비상계단이 없는 데야. 그러니까 나에게 검찰이 거기는 비상계단 없고 그쪽으로 이사 가기 전에 딴 데에 있을 때, 그러니까 까치마을에 있을 때는 비상계단이 있던데 혹시 거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진술을 유도합니다. 그러고 보니 기억납니다라고. 이 부분을 오늘 민주당 검찰 조작 대응 특위에서 공개를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던 거고 아시는 분은 다 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이게 여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개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론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시선에 집중을 받는 것이 국힘당 측에서 계속해서 또 이상한 뭐 조작하고 어쩌고 얘기를 또 꺼내요. 유동규 뭐 파일이 조작됐다는 등 어쨌든 하는 등 그와 맞대응하는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이 한동안 계속 진실 공방처럼 진행될 걸로 보여요. 사실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그 김은혜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김만배 3년만 있으면은 끝내주기로 얘기가 돼 있다. 뭐 이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자회견을 백광현 씨인가요? 뭐 사람이 이제 하면서 이게 바로 이 정권이 지금 장난치고 조작한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그 기자회견이 어젠가 그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어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네. 백광현 씨 같은 사람은 맨 처음에 이제 대장동을 시비를 걸기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2023년이에요.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도 솔직히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3년만 살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김만배 3년입니까? 8년이에요. 근데 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마치 엄청난 것처럼 발표를 하는데 글쎄 저는 그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제가 인정하기 어렵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거론된 그 주장들이 결국에는 이 검찰의 문제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부풀리기 위해서 일종의 양념처럼 동원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의 자택에 계단 5층을 올라가서 돈을 줬다. 그때 뭐 그때 막 한참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집도 많이 발에다 줬거든요. 정진상 실장은 우리 거기 뭐 불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아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계단으로 가냐? 그치. 그렇게 이제 저희가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유동규 하는 말은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다. 그래서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계단을 계단으로 통해서 갔다. 5층까지 올라가서 돈을 전달을 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아파트는 희한하게 계단이 앞쪽에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뒤쪽에 있고. 그리고 거짓말인 게 딱 계단에 올라가려고 하면 CCTV가 달려 있어.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리고 계단에. 예. 계단이 앞쪽에 있으니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불이 켜져.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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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게 낫지 5층까지 올라가는데 5번 불이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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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또 입장문을 내서 검찰에 네. 너희들은 현장 검증도 안 해봤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냥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지 여기로 가냐 저기로 가냐 그리고 밖에도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계단을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불이 띡띡띡하면 더 잘 보여.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얘기를 했더니 네. 너희들 현장 검증했냐? 물어봤더니 현장 검증은 못하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로드뷰로 봤다. 로드뷰로 그 안에 아파트 안에 들어있는 그게 보이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거죠. 아. 그렇게 저희가 반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마저도 재밌다. 처음에는 뭐 열매마을인가 거기였는데 예. 거기는 비상계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바꿉니다. 까치마을로. 아 마을을 또 이름 예, 마을 이름 동네를 바꿔줘요? 바꿔요. 동네를? 이사 가기 전과 후로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도는 이거 법정에서는 지금 쓰면 안 되는 진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유죄 증거로 쓴 거죠. 근데 검사들이 참 게으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 출신이시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뭐 이렇게 큰 사건의 주요 증거를 검증 없이 유죄 증거로 썼다는 그러니까. 것은 상당히 좀 무책임한 처사죠.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있고 2기 수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1기 수사 이번에 유죄 판단 나온 건 대부분 1기 수사팀 때 진행된 사건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기가 열심히 했었죠. 사실. 네, 근데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이 이제 타겟팅 기획 수사를 위해서 검사들을 2022년 7월에 예, 받았습니다. 배치를 한 그 팀에서 한 사건들 이번에 다 무죄가 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위법 수집 증거들 또는 증거력이 없는 증거들로 기소를 해서 결국에는 판사님이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다 무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사실 그걸 어떻게 항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항소를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또 그걸 항소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런 그렇죠. 잘못된 수사, 불법 수사, 위법 수사 이것이 다 속속들이 드러나서 판사님께서도 이걸 도저히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무죄를 한 것을 굳이 항소를 한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그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관찰해 가면서 개인을 괴롭히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네. 도리어 불법 행위를 하는 그걸 조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께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그렇군요. 이번에 대장동 판결과 관련된 검사들의 행동은 뭐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의심이 현실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0월에 대장동 사건 피의자인 유동규 면담 조사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정진상 씨에게 돈을 건넸다면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아파트는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이었다. 정 씨가 2016년 이사 간 집이 계단식 아파트라고 알려줬는데 민주당 특위는 검사가 허위 진술을 문제 삼지 않고 진술 변경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고 실제 이후에 유동규 씨는 아파트 1층 현관 앞 어두운 곳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했으나 실제 아파트 앞 1층 현관 앞에 어두운 곳이 사실 없었다. 아 그냥 거긴 CCTV 바로 안 해. 너무 밝고 그냥 바로 앞에서 카메라가 찍히는 데 있더라. 이건태 특위부위원장은 밀실 조사를 통해서 검사랑 유동규가 이런 식으로 원팀에 대해서 진술을 조작한 게 결국은 다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은 하지 않고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영학 녹취록이 네. 정말 결정적인 증거라고 봐요. 아. 우리도 그때 음성을 제가 이 녹취록 진짜 10번도 더 너덜너덜하질 때까지 그래요? 읽어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유동규가 428억의 주인이 맞아요. 막 이 돈을 숨기려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는지 몰라.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줄 거냐. 막 그러면서 그 김만배가 고민하고 막 이 고심하는 게 다 녹취록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윗 어르신 이게 아무리 들어도 위례신 도시인데 실장님이란 말은 없는데 용의가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실제 녹취록이랑 그러니까 정영학이 본인이 기존의 그런 어떤 민간 회사를 통해 갖고 작성한 녹취록하고 우리는 또 그게 없잖아요. 그거랑 딱 비교해 보니까 검찰이 만든 거에서 결정적인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정영학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맞아요. 의견서로 내갖고 이 진상이 지금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구석에 있는 한두 마디를 고치면 당사자도 잘 몰라요. 그렇죠. 녹음한 당사자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낸 거니까 그러려니 한 거고요. 그리고 설마 검사가 녹취록을 조작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갸우뚱하는데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정영학
씨가 왜 이걸 문제 삼았고 일일이 그 디테일하게 찾아보기 시작했느냐. 이게 처음 시작은 그 맨 처음에 이게 대장동 저기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 수익 시뮬레이션 할 때 평당 가격을 1,400이냐 1,500이냐 네네. 요 계산하는데 분명히 자기는 1,500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1,400으로 자기는 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예, 그러면서 뒤져보니까 아 이거 엑셀 파일을 검사가 손을 댔구나라는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손댈 수 있겠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쭉 뒤져보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실제 정영학 씨는 그동안에 검찰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사실 알려져 있었었는데 올해 3월에 정진상 실장의 재판부에다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나는 평당 1,400으로 계산한 것밖에 모르는데 검사가 1,500으로 계산해가지고 금액을 이상하게 부풀려서 배임의 액수를 막 엄청나게 늘려놨다.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실제 3월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씨가 파면에 안 되고 오히려 구속 취소돼서 다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람들이 했던 시점이라서 아니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갈아타는구나 이런 식의 비난이나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그런 용도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 사람들이 진짜 검사가 조작한 거를 그동안에 입 간지러서 어떻게 참았나 말도 안 하고 무서워서 참았겠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그러고 나니까 남욱 씨가 나 무서워서 참았어요. 배를 가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일관 검사가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하나씩 두씩 다 드러나게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어쨌든 중요한 거 실제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대장동 사건의 조작이 실제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란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들의 이 반발이 엄청나게 이제 거셌다가 약간 한풀 꺾인 그런 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만석 이 차장, 노만석 총장 대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는 네.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막 그런 취지의 이야기한 건 없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야인이 않습니까? 야인은 야인대로 좀 놔두십시오. 뭔 소리야. 지금 야인이 어떻게 어제 오늘 갑자기 야인이 돼가지고 야인은 야인들을 놔두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정말 너무 놀라운데 사실 노만석 대행은 지금 매우 내가 어리석었구나라고 한탄하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명분도 찾지 못하고 실리도 찾지 못하고 자리만 뺏기는 사실 셈이 돼버렸는데 여기저기서 결국은 얻어맞기만 한 셈이 됐습니다. 이게 지조 없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다가 결국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좀 약간 망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 말에 좀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뭐 해석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횡설수설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되게 좀 곤란하고 본인의 행적을 스스로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결국에 나 야인이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딱히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사실은 했거든요. 저분 말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사실은 노만석 노씨 우리 노씨예요? 노만석 저 권한대 차장의 저런 행보가 뭔가 미끼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친윤 검사들한테. 좀만 압박을 하면 폭로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계산하고 한 건 아니지만 저런 좀 티미하고 아리까리한 행보가 아주 악질적인 친윤 검사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나올 수 있게 빌미를 줬다. 제가 한 4, 5개월 보면서 어떤 검찰 인사에 사실 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맨날 불만을 노래했죠. 예, 불만이 좀 있었지만 이번에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큰 뜻을 품고 저런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일부러 약간 함정을 바꿔. 아니 내가 이거 봤더니 정성호 우리 성호 형의 큰 그림이 빅피처가 이제 나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검찰로 가면 되는구나. 빨리 사과하세요. 정정관한테 욕했던 거. 성호 형 사랑합니다. 빅피처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다 그냥 쓸어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노만석 사실 총장 대행은 남한테 책임을 넘길 게 아니라 본인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와 자리에 있었었는데 우왕좌왕하면서 도대체 정확히 진실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듯한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책임한 모습이죠. 사실 지금 노만석 대행이 했던 말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 사실 공직자로서 또 고위공직자로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에서 나가기는 했지만 필요하다면 추후에 모르겠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증인으로 소환해서 정말 말을 하게 된 경위 네. 그리고 진정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의원님이 나오시니까 또 현실적으로 내가 물어볼게. 내가 저 사람 그냥 도망 못 가게 할게. 딱 말씀하시네. 저기 좋습니다. 노만석 대행은요 사실 사표를 낼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 사람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려면은 중앙지검장 사퇴할 때 같이 사퇴했으면은 친윤 검사들이 원하는 그림이 됐을 겁니다. 아하. 그랬으면은 차라리 네. 지금보다는 오히려 입장이 더 우리가 한쪽 편에 확실히 섰으니까 좀 부끄럽지 않았을 것 그럴 같아요.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됐어요. 그 사이에 보면은 법무부의 책임을 떠넘기려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친윤 검사들한테도 비난을 받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에이 그럼 내가 그만둘게 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 나간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덤탱이 있을 가능성이 더 커졌죠.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김주호 대변인 말한 것처럼 오히려 잘 됐다. 이참에 검찰의 민낯을 받고 이들이 사실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정치적 야욕을 품고 공무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조작을 해서 뭔가 하나라도 타겟팅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되어서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검찰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였는데 이게 검찰 버전으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우리들이 그 칼춤을 놀아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이 이번 사건에만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전에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수많은 그런 조작이 우리가 모른 새에 행해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개혁 이번에 칼을 뽑았으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언론이라고 봐요. 언론. 예, 네. 검찰이 소위 말해 정치 검사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스럽게 또는 이렇게 대담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조작을 네.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친검 언론들이 도와줬기 때문인 거죠. 검찰의 언론 플레이야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준 겁니다. 공범이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보면 그 친검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항소 안 한 거, 전 항소 포기라고 안 해요. 그냥 항소 안 한 거예요. 항소 안 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검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내란을 지금 진압하는 와중인데 검난이라니 본인들이 그럼 지금 다시 내란을 다시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대담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결국에 기자들 때문인 거예요. 검사들한테 다 들러붙어 가지고 검사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마치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그 위세를 자신의 것인 양 악용했던 기자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세에 등떠가지고 본인이 정말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기자들은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 남의 돈을 지 돈처럼 쓰고 남의 권력을 지 권력처럼 그게 기자다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이번에 이게 검찰 개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언론 개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특히
언론의 취재 관행에서 상당히 많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이번에 반드시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꼭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째, 네. 기자단입니다. 기자단. 같이 폐쇄적인 특히 법조 기자단 같이 폐쇄적인 것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 또는 검찰이 그 정치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겁니다. 본인도 거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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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픈 데를 찌르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정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그 수정관실이라고 이름 바뀌었던데 네. 범정, 수정관실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찰청 캐비넷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좀 털고 폐지해야 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소위 말하는 온갖 나쁜 짓 하고 한 것들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없애고 청산하고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든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사죄를 하는 그 절차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놀랐어요. 진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고. 네. 이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으로 진짜 저희를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이 정영학이가 그 조작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니까 검찰이 이렇게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분양 단가를 조작했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 녹취록을 조작한 너무나 결정적인 너무 교묘하게. 물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영학이 민간 녹취록 회사로부터 받은 그 녹취록 원본이 있고 검찰이 녹취를 푼 게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이 녹취록을 조작한 물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 결정적인 순간에 놔뒀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영학에게 지난 3년 동안 놀아놨다. 맞습니다. 예. 네, 뭐 정영학에게만 놀아놨겠습니까? 수많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다 놀아놨겠죠. 국민의힘도 놀아놨죠. 우리 장동혁 대표, 황교안 제2의 황교안이죠. 장동혁 대표. 사실은 유동규 유튜브에 찾아가서 면접 보고 당 대표 됐어요. 그러니까요. 에이 참 정석수님께서 우리 김상욱 의원님께 뼈아픈 얘기를 하시네요. 이거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화내지 마세요. 네. 김상욱 의원님 과거 그 당에서 했던 일 회개하세요. 그리고 더더욱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탄핵의 국면에서 혹은 이 비상기업의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제대로 된 길을 찾아오신 거겠죠. 네, 다시 한번 그 용기의 박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얌전하신 거예요? 피곤하셔서? 아니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청취하라고 여기 오신 게 아닌데. 네, 좋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찌라시를 보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내부 김건희 신속 수사에 했던 그 이원석 검찰총장 관련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야,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아예 그냥 딱 지시를 내렸더만요. 이 사람 잘라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년 5월에 텔레그램을 보냈다. 자기가 피의자인데. 그래가지고 와. 박성재 장관이 임명될 때 네. 이원석 그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찌라시를 보냈다라고. 와, 이게 이제 이번에 복원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래서 확인- 복원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저는 되게 놀랐어요. 지금 이분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그 전부터 이 한동훈한테 계속 이렇게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히니까 이제 한동훈을 갈아치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박성재를 들인 거니까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들통이 난 거죠. 진짜 이분은 뭐 비화폰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냥 자기 친구처럼 혹은 자기 부하 직원처럼 막 연락하고 지시하고 막 이제 이랬다는 건데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원석 총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그냥 들은 겁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 모르나요? 당시에 네. 한참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는 네. 그런 기미가 보였잖아요. 이원석 이거. 총장이 그래도 우리가 소환 조사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때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인사로 그 서울중앙지검장도 딴 데 보내고 네, 날려버리고. 수사팀을 그냥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본인과 관련된 건이라 직접적인 권한 남용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권한 남용이라고 봐야지 국정농 거의 권한이 없는 국정농단급이에요 사람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그 이원석 총장이 그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니까 여기 빡 돌아가지고 아씨 그래? 그러면 김건희 수사관 내가 세게 한번 해보지. 그러면서 수사팀 확 갈아치우고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찌라시에 있었던 거고 그 내용을 이제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한테 보낸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야 이원석이가 이러고 있대. 너 가만둘 거야?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부인이 뭔데 그걸 자르라 말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농단입니다. 이건 수사 개입 정도가 아니라 국정농단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지난해 5월 그때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4월달에 압승하고 이제 얼마 안 됐던 상황이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해라라고 막 그 여론이 들끓던 때였고 그래서 검찰도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 이원석 총장이 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한다고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또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틀 만에 윤석열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실제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 박성재 전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되면서 이원석과 그때 당시에 송경호 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김건희 씨가 찌라시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에게 이원석 사태와 관련된 아니 무슨 찌라시를 이렇게 보냅니까? 무슨 본인의 의지 그 의중이 담긴 내용을 네. 그렇게 이렇게 찌라시에 담아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찌라시 저번에도 막 많이 보냈어요. 이 사람 찌라시 잘 보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당시를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그 무렵에 이제 무슨 찌라시가 돌았느냐면 소위 말하는 검찰 오비들,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원로들이죠. 네. 이제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이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김건희가 어느 정도 문제를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처리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였고 그 당시 나왔던 얘기 그러면은 대충 벌금형으로 대충 마무리 짓고 김건희는 그 아크로비스 다 돌아가고 요런 식의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짓자. 아마 그런 찌라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한참 돌 때였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이원석 총장이 약간 수사 의지를 드러냈던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찌라시가 간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 이원석 총장의 스탠스하고 김건희가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 왜 그랬는지 이게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작년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검찰 오비들, 검찰 원로들도 윤석열 포기했다. 검찰 원로들이 김건희한테 지금 열받았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온 그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게 당시 자신이 되게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사 절차가 사실은 싸게 끊어주려고 하는 거다. 이 싸게 끊어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걸 경계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였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싸게 끊어주는 것조차도 못 참겠다라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지. 여왕님이니까. 감이 있네. 네. 자, 지난해 5월 15일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건희 씨가 보낸 그 텔레그램을 복원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갔다는 거죠.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서 이에 대해서 항의성으로 김건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까지 교체된 것이다. 나 너무 화난다.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 네가 해결해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박성재 전 장관하고 얼마나 친한 관계면은 김건희가 직접 전화 이렇게 찌라시도 보내면서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됐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도 윤석열하고 같은 내용의 찌라시에 대해서 또 통화도 하고 이 찌라시도 보내고 막 이랬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원석 나가고 콜검 논란이 이제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모 장소에 가서 실제 검사들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자기네가 보관하면서 자기가 마치 조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다음에 불기소 처분 받았던 그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청구와 더불어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박성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의원님. 지금 그렇죠. 이제 서로 관계가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증거인멸이나 여러 가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오늘 이제 기자님들 취재하시고 하는 내용들 들으면서 참 몰랐던 부분도 또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저는 좀 많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검찰에서 말씀하셨던 녹취록까지 조작을 하고 그 녹취록을 조작하고 공정하지 않은 목적을 정한 기획 수사를 할 때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윤석열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네. 모르진 않았을 거다. 당연히 알았겠죠. 예. 그리고 그 책임은 너무나 크다.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을 병들게 한 네. 어떻게 보면 묵묵하게 정말 일하고 있는 많은 다수의 검사들 입장에서는 역적이 없죠, 예, 사실은. 그들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지금 검찰 조직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건희 씨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뭐 검사 있었잖아요. 그림 대신 사다 주고 뇌물 주고 네. 김모 검사. 김 검사님.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김상민. 법무부 장관이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인지 그냥 집사 변호사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집사 변호사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통은 그래도 장관이면 누가 비서관이 중간에 걸치든가 하지. 야, 영부인이 그냥 다이렉트로 찌라시를 주고 통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비서관과 뭐 의원 같은 그런 관계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부분들 보면은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내란이 우리는 뭐 당연히 실패하는 내란이다라고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뭐냐면 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사명감과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 믿고 있었고 그런 믿음 때문에 명백한 반헌법 행위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도저히 공직자로서의 최선도 갖추지 않았었고 뿐만 아니라 계엄에 관련된 여러 장군들 군인들의 행태들도 보면 도저히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태도, 군인으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위험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 지난해 윤석열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두 번째 영장 청구가 있었었는데요. 이때 무슨 내용이 갔냐면 윤석열 씨가 박성재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도이치 검찰 수사는 불법 수사다.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수사를 끌고 있다.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자가 윤석열로부터 박성재에게 직접 갔다는 거고요. 윤석열 씨는 또 빨갱이 한동훈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진짜 빨갱이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에요. 와, 사악하다, 빨갱이다. 이 나쁜 놈이 2년째 사건을 질질 끌면서 내 마누라에게 완벽하게 망신을 주고 있다. 이게 그 당시 윤석열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박성재랑 둘이 주고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웃기게 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솔직히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도 무리한 영장이라고 나는 본다. 나는 첫 번째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김주호 대변인님, 박성재 전 장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 정도 됐으면 권한 없는 자가 자기한테 텔레그램을 보내고 지시를 하면 네. 이런 거 왜 보내시냐, 보내지 마시라 얘기를 하든가 뭐 대통령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본인이 그게
거절하기 어렵다면 그 직을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저렇게 높은 고위공직자가 그거 다 받아가지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수습하고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행태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수준을 네. 저기 어디 전두환 시절로 그냥 까라면 까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장관이 어떻게 이 정도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장관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무식한 전략, 바보 전략도 또 썼지 않습니까? 나 위법한 줄 몰랐는데 이 비상계엄이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혹은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위법성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에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실국장으로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네. 얘네들이 설명해줘가지고 이런 전략도 썼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거를 또 법원에서는 맞아, 너 바보였어. 이러면서 네가 바보였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을 못했던 건 내가 충분히 인정해. 그러니 영장은 기각, 땅땅땅 이랬단 말이죠. 오늘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네, 어떤 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분입니까? 한동훈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빨갱이 한동훈. 예.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지 제가 좀 정말로 진짜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과연 본인은 그 전에 박성재 장관 전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장관으로서. 예, 그런 일이 없었는지 좀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 내부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욕 먹고 되면은, 네. 총으로 쏴 죽이게 데려와라 이런 소리도 듣고 후한무치한 사람이라고 욕도 먹고 있는데 참 진짜 사악하기까지 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즘 한동훈 전 장관이 막 여기저기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들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엄청 많이 해요. 옛날부터 아, 여기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사소송도 해요. 그래가지고 민사까지 합니까? 저한테도 고소했습니다. 네. 부산의 LCT 사건, 사건. LCT 네.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때 뭐 했냐 이거 한마디 했다고 그 민형사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끌었어요. 한 3년 정도 끌었어요. 그래도 완벽하게 승리했잖아요, 본인은. 아니 완벽하게 승리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뭐 정신적 고통이나 뭐 변호사비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끝났어요. 네, 이래서 변호사들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근데 저분은 변호사비를 많이 안 주니까 내가 저 사건은 안 하는데. 네, 특검팀은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235쪽 분량의 의견서 그리고 163쪽 분량의 PPT 자료를 제출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아마 이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혹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지원을 받고 비례대표를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지 않습니까? 김기현 전 그 원내대표의 아내가 당대표였죠. 당대표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겨우 100만 원 상당의 그 명품 가방, 그냥 그건 단순히 예의 차원이었다라고 했지만 당선시켜줘서 고맙다라는 아주 예쁜 문자도 있었었고요. 통일교를 동원해서 사실 입당시켜주면서 김기현에게 표를 몰아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요. 김건희 씨가 진짜 대통령의 권한을 더 많이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왜 우리는 김건희에게 잘 보이지 못했을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본인들 좀 잘 보였으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러니까 22년 대선 때 네. 저희가 현황대응 TF라고 그 TF 만들어서 김건희 관련된 것만 단독으로 150건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대선 이후에 저희를 찾아다녔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TF 팀장이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김승원 의원 이랬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면 보통은 의원들한테 하지 거기 실무 팀장들하고 보좌진을 찾아다니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저희도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다 폭파하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글쎄 뭐 저는 애시당초 잘 보일 수가 없는 게 7시간 녹취록에 제 이름이 한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등장합니까? 예, 거기서 제가 그 태권도 협회장 하셨던 분 있죠? 네,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그때 계획하던 중이었는데 이명수 기자가 그 얘기를 물어봐요. 그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인터뷰 하라 그래. 나중에
다 처벌받을 거라고 내가 정권 잡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때 이미 그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잘 보일 수는 없었고요. 사실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니까 그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 이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코바나 콘텐츠에서 뭐 하는 전시회에 초대권을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네. 드셔 푸시는군요. 예, 그 가서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쑥 가서 한번 쑥 돌고 왔어요. 나가는데 방명록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 쓰고 누구 이렇게 쓰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잠시 계시래. 잠시 계시라는 거예요. 장용진이 맞느냐, 장용진 기자가 맞느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잠시 계시래요. 그러더니 누군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를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초대를 하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네. 이분이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면서 나 이미 한번 보고 온 전시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예요? 예, 그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인사하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게 저기 그 국립 뭐죠 서초동에 있는 그 국립 예술의 전당 거기서 전시 마치고 밖에 나오면 거기 담배 피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같이 맞담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야 정말 되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입담에 깜짝 놀랐어요. 뭐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겠대. 아니 애인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결혼하지 애가 그때 아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생인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아니 뭐 집에 가서 뭐 없는 거 아니냐,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처음 표현을 제가 사람하고. 너무 그때 리얼하게 그분이 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그 방송에 부족하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처음 본 사이인데 그래요? 처음 봤죠. 어머나. 제가 엄청 놀랐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보는 기자에게 자기 전시회에 와서 이렇게 온 사람에게 네. 그것도 검찰총장의 부인인데 그때는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아니었죠. 그때는 그냥 뭐였죠?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높은 검사의 부인 아니었나요? 부장 검사였을 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 검사의 부인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근데 검찰 저는 그때 간부에. 그분인지 몰랐죠. 검사 본인은 부인인지 몰랐어도, 몰랐죠. 예. 본인은 몰랐어도 자기는 어쨌든 윤석열의 부인이었던 상황이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일 겁니다 아마. 근데 처음 보는 남자한테 그것도 유부남인 거는 몰랐나요? 아니면 물어봤나요?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어요? 예. 근데 막 뭐 부인하고 관계가 어쩌나 저쩌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니. 너 내가 소개시켜주겠다 애인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왜 남자가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말을 들어? 뭘 흘리고 다닌 거 아니야? 본인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통은 어. 오래전 일이면 기억이 없을 텐데 엄청 강렬하셨나 봐. 뭔가 원했나 본데 저분도 되게 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무슨 생사람 아니 이거 사람 잡겠네. 아니 근데 일단 첫 번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게요. 그리고 또 사실 이걸 보면서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왜 저렇게 병들었을까? 우리 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3년 전, 또 5년 전, 10년 전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의 망가진 가장 큰 원인이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 그 뭐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야 자기 욕심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걸 당원들이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네. 그런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결국 이상한 종교 집단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통일교, 신천지, 전광훈.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 돈을 내고 있는 당원들 중에 상당 부분은 여기 세 군데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통일교. 그렇죠. 결국에는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 교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가입을 시키고 또 김기현을 뭐 경우에 따라 또 이제 신천지를 그렇게 가입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 왜곡이 일어난 이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할 수 없는 공당의 자격을 잃어버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공당으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거에 국민의힘 뭐 2016년 이전 탄핵되기 이전에 제 기억으로 보면은 굉장히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보수의 품위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남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된다. 먼저 모범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발생하는 일들 보면은 아 이게 저도 좀 이게 뭐 그냥 창피한 거야. 그리고 막 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은 뭐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았나 뭘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저런 거는 위법한 거 아니면 좀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참 국가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게 수준이 낮은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보수 세력을 기대하는 보수의 지지자분들께서 요즘 참 많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이유가 민주당 때문 또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오로지 사리사욕과 자리 욕심에 침착된 그런 국민의힘의 잘못된 정치인들 맞습니다. 이들의 부패 카르텔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뭐 보수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보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틀을 지키고 그렇죠. 그 사회의 공통가치를 지키려는 생각이고 그게 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건강한 보수를 바라신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수당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셔야 한다. 그리고 지금 보수를 망가뜨린 것은 그 네. 누구도 아닌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사리사욕과 부패 카르텔에 얹어진 정치인들 그들 네. 때문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저기 2016년 이전에 그 국힘당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오 잡는다는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저는 그거 이제 그때는 가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차라리 가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새는 가식조차 없나 싶으니까 뻔뻔하죠. 예. 그때 그때 체면에 조금 채놨는데. 예, 체면 차리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체면이 체면조차 안 차리려고 그러니까 글쎄 너무 충격인 거죠. 하여튼간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놀랄 정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보고 있는 우리가 부끄러워. 정당 이름을 바꿔야 돼 이제는 원초적 본능. 아니,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본능의 힘으로 바꿔야 돼. 아니 이제는 아니 왜 로저 비비에 줬으면은 그냥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근데 아이고 100만 원이 선물이야? 그럼 자기네들은 1000만 원짜리 주고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다. 아 좀 그래요. 어? 아니 많은 분들이 값을 제대로 얘기합시다. 거의 200만 원대의 상황인데 왜 100만 원대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이러는데 내가 100만 원대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기현 씨가 혹은 성일종 씨가 그런 식으로 자기네 거는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를 뭘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한 거라고요. 아니 그래도 진짜 이게 내가 딱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본능뿐이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우리 믿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그냥 우리 그냥 원초적으로 살자. 아, 근데 너무 좀 창피스럽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게다가 왜 이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왜 김건희 씨는 이렇게 남자 기자들한테 이렇게 정말 이상한 말들을 이렇게 잘 많이 합니까? 지금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보니까. 또 저 말고도 있어요? 또 있습니까? 이명수 이명수 기자. 그리고 막 손까지 잡으면서 막 맞다.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흘리고 다닌 거 아니네. 둘 다 흘렸나 보지. 아 진짜 정말 왜 그래요 솔직히 아, 나 말해서. 진짜. 박종호님께서 건의의 본능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정말 황당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김상국 의원이 힘 좀 내세요.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유, 예. 요즘 뭐 머리 아픈 일이 많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 말씀 듣는 걸 좋아해서 말씀 열심히 아니 듣고 있는데 딴 때 안 그러는데. 근데 조금 사실 몸이 좀 필요한 건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아. 지금 뭐 지난주 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 이후에 목금토일월까지 아, 거의 그러네. 거기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4일 있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바로 서울 와서 예산에 임했는데 제가 한 울산 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매물자 가족분들과 함께하면서 이거 빨리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생겨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26년 예산에 산업안전관을 충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산업안전관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 안전보건공단 등의 R&D 예산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철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올라오자마자 또 그쪽 작업에 매달리고 그래서 또 예산 관련된 이런 것들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참 알겠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조금 캥한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말씀 듣는 게 참 재밌어요. 저는 원래 얘기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지식을 좀 저장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고맙습니다. 기자님이 그냥 원초적 본능을 그냥. 근데 사실 저에게 오늘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여기 나와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되게 자기 뇌리에 박혀 있는 거야. 내가 이게 똑같은 거 2번 듣는데. 되게 자극적으로 들어와요. 그쵸? 네. 꼭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즐거운 추억 아니야? 많이 리얼하게 말하신 얘기해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더 심하게 에이, 말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봐. 아, 이미 아니. 근데 그냥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빌미를 줬겠지. 내가 왜 비밀을 줘요? 이거 진짜. 억울하시죠? 억울하시죠? 우리가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을 해야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와 함께 이렇게 청문회를 한번 같이 한번 나오십시오. 이게 바로 영부인의 수준이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요즘 김건희 씨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석 신청하면서 밤중에 중얼거린다라고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변호사들이 내가 보기엔 안티야. 막 특검이 불륜 프레임으로 지금 여론전을 펼친다고 말하질 않나.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뭔가 의뢰를 해서 할 때 쓰잘데기 없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변호사들은? 연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지금 뭐 정신이 힘들다 이러고서 보석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 보석이라는 거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경우 보통 병보석 안 해주잖아요. 그럼요. 특별을 대우 해줄 필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정신이 안 좋더라도 거기가 그러면 더 안전한 곳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또 오늘 황교안 전 총리도 영장 실질심사를 오후에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망가지고 이렇게 빨리 망가진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자, 어쨌든 영장 발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지호님, 되겠죠. 상남자 김지호님. 되겠죠. 꼭 돼야 된대요? 되고요. 된대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랑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많잖아요. 뭐 김세희 씨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근데 김세희가 말하는 거하고 황교안 총리가 말하는 건 다르죠. 아니 뭐 김세희 권한 대행이었는데 대통령 권한 김세희도 그 따르는 그 극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요.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런 폭력 소요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신종 범죄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엄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황교안 오늘 아침에 체포되는 걸 보면서 끌려가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왜 동작이 빨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형사범죄 구성 요건에 완벽하게 지금 들어맞거든요. 내란 선전 선동에. 왜냐하면 SNS에 증거가 남았죠. 명확하게 계엄 해제 전에 올립니다. 계엄 해제 전에 올리고 내용 자체는 계엄에 적극 동참해라. 맞아요. 그리고 준용 다 체포해라. 처단해라 이런 취지예요. 네. 빼박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잡혀가면서 만약에 SNS에 올리는 시간이 몇 시간만 뒤라서 계엄 해제 뒤에 올렸으면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방어를 할 만한 쟁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 판례에 의하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선언을 한 그때 이제 내란 종결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건 내란 종결 전까지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살아날 길도 있었을 텐데 동작이 불필요하게 빨라가지고 빼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영장 나갈 수밖에 없는 포섭이라고 보고 있는데 같이 그런 판단하고 계신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박상재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솔직히 반반입니다. 왜 반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의 탁월한 감이라고 할까? 저는 발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발부는 당연히 돼야 되죠. 그동안에 지금 증거 인멸 시도도 많았고 네, 맞습니다. 압수수색 갔을 때도 문 걸어 잠그고 또 거부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 대상으로 만약 일반인들이 피의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영장 바로 나갑니다. 맞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요, 압수수색 당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를 오히려 불러 모아가지고 영장 집행 자체를 방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오늘 오후 4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할 때도 이 사람이 그 판사 좌표 찍기를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황교안 씨가. 왜 그렇게 사람이 지저분할까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분이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데 이렇게 행동해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장동혁 또 국민의힘 현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면서 막 껴안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저는 딱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국민의힘이
장동혁을 해당 행위로 제명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에는 분명히 헌법 준수, 민주주의 준수, 또 5.18 정신, 계승 여러 가지 좋은 말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의 이 행위, 한교안이 우리다. 이건 황교안이 했던 것이 결국 12.3 내란에 대한 옹호, 또 선전선동, 또 부정선거론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한다라는 걸 당 대표 이름으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당헌에 명백히 국민의힘 당헌에 명백히 위배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당연히 징계 제명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황교안이 얘기했던 것을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가 되는 것이고, 그건 그가 인정한 공식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12.3 내란입니다. 그러면 이건 위헌 정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김상우 의원님께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요즘 울산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드신데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 또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현명한 보험 플랜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내산 전라남도 해남 청정 지역의 해풍을 맞고 자란 배추에 국내산 신안 천일염으로 절임 작업을 한 깨끗한 절임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립니다. 감칠맛 넘치게 정통 남도식으로 준비한 김치 속과 김장 양념이 맛깔나게 버무려져서요, 당일 만든 김장김치를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맛보기 1kg에 15,000원, 10kg에 64,000원, 20kg에 122,000원인데요. 공동구매 행사기간 한정 가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20kg어치를 사셔가지고 세 집이나 네 집이 나눠가지고 드시면 올겨울 푸짐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부터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방어,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저도 어제 정기현 평론가가 주셔가지고 식구들하고 푸짐하게 먹었는데요. 이게 기름기가 싹 있어가지고요, 아주 고소합니다. 국내산 자연산이 당일 입고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활대 방어만 가지고 100% 만들었습니다. 약품 같은 거 절대 쓰지 않은 깨끗한 방어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장 신선하게 받을 수 있는 스킨 진공 포장으로 보내드리니까 스픽스에서 공동구매로 거품 싹 빼고 최저가 28,900원으로 공동구매 행사 기간 한정 가격으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죠? 활방어 회입니다. 저도 광고하고 있거든요. 먹어봤거든요. 아, 네,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예, 네, 진짜 맛있어요. 기름기가 살살살살 돌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드셔보세요. 그러면 말씀 저렇게 술술술 나옵니다. 어떻게 그거 다 외우셨어요? 안 외웠습니다. 유튜브계 탑 클래스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엄청나게 평이 좋았던 당일 도축 뭉티기 그리고 육회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격과 품질 그대로 29,900원에 물량을 어렵게 확보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데요. 이 한우 뭉티기와 한우 육회는요, 전계한 평론가가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전계한 평론가가요, 사업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요,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고깃집을 했습니다. 고기 맛을 아시겠네요. 그래서 물론 망했지만 고기 맛은 저희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서두르십시오. 오늘 잡은 한우로만 만든 당일 도축 한우 뭉티기와 한우 육회,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한 가격 29,9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힘이 없었지만 김상우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인의 약간 조금 뻘쭘하고 좀 부끄러운 사생활을 막 공개하면서 우리들에게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제가 왜 부끄러워요? 제가 왜 부끄러워? 난 피해자예요. 맞아요, 피해자요. 그 아주 그냥 엄청난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 우리 우리 기자님에게도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남 김지호님은 저런 일은 안 당해봤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별로 썩 좋아할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성희롱하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영부인의 수준이 그랬구나, 정말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람이 다시 영부인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투표권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되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